레전드에게 듣는다. 유성치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수 탄력이 떨어지네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 휴가 시즌인데요. 장 자체는 상당히 좀 찌뿌둥합니다. 폭염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도 그렇고 해외 증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점에서 휴가를 이제 갔다 오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8월 한 중순 이후부터 실적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두고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우리가 이런 금융 환경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해야 된다면 어느 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저성장은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예전 같은 고성장이 이어지기는 힘들 거다. 물론 중국의 서부라든지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일부 아직도 미개발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을 대체해 줄 만한 지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전 같은 글로벌 성장률을 우린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근에 대형주들이 소외를 받고 중소형주들이 몇 년 동안 큰 시세를 내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글로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산업이 주력이고 중국의 기대였던 대형 수출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엔화까지도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경쟁 국가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거죠. 중국은 치고 올라오고 그동안 밀렸던 일본이 저평가된 엔화를 무기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식시장 내에서도 주력주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시장을 주도했던 게 화학, 조선, 기계, 철강 이런 부류의 기업들이었다면, IT 이런 기업들이었다면 최근 장세는 완전히 다르죠. 대형주들이 철저히 소외를 받는 가운데 일부 소비 섹터, 그것도 1인 가구나 저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내수 관련주들, 필수적으로 성장성이 떨어져도 소비라는 그런 저성장주들, 그죠? 1인 가구 소비주들, 그죠? 요런 쪽으로만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저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늙어가니까 그런 고령화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또 주도주로 나서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중심주로 떠오르는 기업들이 뭐냐면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모든 것을 구입을 했지만 이게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고, 이제는 실제적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설 커머스 이런 쪽도 보면요, 실제로는 다 이제는 그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 구입했던 성향을 딱 파악을 해서요, 요런 거 해서 사라고 계속해서 아침, 저녁, 점심으로 계속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할인받는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혜택도 보고, 그죠? 계속해서 구매를 충동하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간편 결제가 도입이 되면서 지금 온라인 쇼핑몰이나 그죠? 이런 소셜 커머스몰의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또 뒤늦게 들어갔던 핀테크 쪽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이 역시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테마주로 볼 수 있거든요. 포인트는 뭐냐? 저는 대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단지 대형주도 실적이 좋아야 된다. 실적이 좋은 업종과 기업에 투자한다면 말리지 않겠다. 중소형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든 코스닥이든 실적이 좋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시장이 흔들려도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성장한다면, 그죠? 단기로는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빠질 수 있겠지만 그 고비가 지나고 나면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져 있을지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들은 일정 시점에서 갑자기 30%, 50% 오르면서
박스권을 돌파해 버린다는 거죠. 네, 그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고민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고 이제 8월 15일이면 그죠? 아마 다 발표가 마무리되잖아요. 14일이 임시 공휴일 진행됐으니까 8월 17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거의 다 발표가 되고 나면 딱 뚜렷해지겠죠. 어느 쪽이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인지 실적을 검증한 다음에는 집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끝 마무리 시점이라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수익률은 천차만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가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저금리 하에서 그죠?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저금리 하에서 우리가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네,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저성장이고요. 저성장하는데 금리를 올릴 리가 없어요. 올리더라도 제한적이겠죠. 미국이 금리를 1년, 2년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쉽지가 않아요. 이미 저성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도 장기화된다 보시면 돼요. 그런 저금리 하에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긴다? 예.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 쪽에 투자를 한다? 물론 지금은 이제 엄청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같이 또 채권이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역세권이나 그죠?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는 1인 가구, 그죠? 뭐 원룸이나 그죠? 역세권 원룸이나 그래서 소형 평수들은 오히려 올랐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제 판단에서는 10종목이 있다면, 총 100종목이 있다면 거기서 20개 종목은 크게 오르고요. 나머지는 재미없거나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 30%의 확률로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꼭 해야 돼요. 네,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노후가 절대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테크의 동반자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요번에 롯데그룹이 또 문제됐던 게 뭡니까? 0.25%의 지분 가지고 전체 롯데그룹을 다 오너들이 경영을 해왔다는 거죠. 그죠?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오면서 계속해서 순환 출자를 통해서 지배를 해왔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휴게 구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목표는 뭐예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도 합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표는 오너 일가의 지분을 높이는 거예요. 예, 예전하고 좀 다르죠. 이건의 해당 시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요번에 롯데그룹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인선 부회장의 지분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거고요. SK그룹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동안 계속 일들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앞으로 CJ그룹을 비롯해서 많은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를 비롯해서 모든 기업들이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 봐요. 대주주들의 오너들의 지분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갈 거다. 그 말 뜻은 뭡니까? 예, 배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번에 엘리엇 파동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느꼈지만 우리나라가 대만 대비해서요 배당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배당 성량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만처럼 배당 성량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배당 수익률이 연간 2% 정도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한 1%대에서 2%대를 뚫어낸다면 어떨까요? 1년에 우리가 은행에다가 맡겨놔도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다 맡겨놔도 그죠? 이자 소득세 떼고 나면 1점 몇 %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두나 주식시장에서 고배당주를 투자해 놓으면 많이 주는 데는 5% 이상 줍니다. 네, 시세 차익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그죠? 정말 실적이 좋아지고 배당 많이 해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은행 이자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조금 이따 제가 그런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PBR 수준이 한 1배 수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PBR 자체를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왜? 1이라고 해서 이게 바닥이다? 아니 0.9가 될 수도 있고요. 0.8이 될 수도 있어요. 자산 많이 들고 있는 게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장부 자산이 많은 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아. 그래서 가동률이 떨어져. 이 기계들이 몇 년 후에는 고철 덩어리가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자산으로는 상당히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PBR이 1이다. 그게 쌉니까? 왜 조선주가 0.5, 0.4까지 떨어져요? 왜 철강주가 그렇게 폭락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PBR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볼 필요는 없죠. 하지만 전체 시장 PBR은 어느 정도는 맞아요. 전체 시장 PBR은 그죠? 그런 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성장하는 사람도 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0.7에서 한 1 PBR 수준으로 떨어지면 그 사이 정도에서는 바닥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2,000포인트대를 이어가고 2,000을 깰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예, 2,000을 깨더라도 그죠? 매력적인 기업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저금리로 예금금리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금리가 지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거죠.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이제 국제 수익률을 넘어서는 역전되는 그런 시점이 올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 역전하면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이 은행에 그저 맡겨두던 사람이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PBR 1배 지수와 연도별 PBR을 보면 지금 한 1.02 정도 수준이에요. 예, 빠지면 최악의 경우 0.79까지 빠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도 내려갈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지만 평균적으로는 1배 수준에서는 급락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면 1배 이하에서는 좋은 기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요. 그죠? PBR이 0.5인 기업만 투자하지 마시고 PBR이 1.5, 2, 3이라 하더라도 성장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실적 개선으로 인한 그 밸류에이션 회복 기대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이 뭡니까?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신삼저 시절이에요. 신삼저 시대는 우리나라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런 신삼저 시대가 왔어요. 그때는 왜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수출이 정말 좋고 고성장하던 시기예요. 게다가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1989년도에 하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2배로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던 우리나라 제품들이 완전히 수출이 날개를 달았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고속성장했고 100포인트 하던 시장이 1000포인트까지 올랐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르죠. 우리나라가 지금 고속성장하는 시기가 아니죠. 엔화는 어때요?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나아지고 있지만 최근 한 10년 동안 보면은 엔화의 가치가 예전에 우리가 1엔당 한 1,500원, 그 보통 한 15원 이상 했어요. 15배 이상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엔화의 가치가 폭락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여전히 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낫다. 수출주들은 여전히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지 일부 하계라든지 환율 수혜주, 유가 수혜주인 항공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들고요. 실제로 이번에 나왔던 2분기 실적을 전반적으로 7월 말까지 분석해 보면요. 조선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는 안 보고요. 근데 또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의 또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나서 보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실적이 나쁜 기업들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 수혜주로서는 항공주, 화학 등에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냐면 환율이 그동안에 엄청난 악재 요인이었는데요. 이제는 호재로 전환되고 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이 선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박스에서 보시면 하단에 있는 빨간 선이 원엔 환율인데요. 원엔 환율이 어때요? 급락하다가 900선을 깼다가 그죠? 900선을 깼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면서 다시 지금 한 950선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 말 뜻은 뭐냐? 엔화 대비해서 원화의 가치가 더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과의 경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고 있다. 근데 이것은 10년 동안 빠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대세적인 전환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그죠?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도 저는 내년도 올해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아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고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좋아지는 실적 추이는 이어질 것이다. 단지 안 좋아지는, 계속 안 좋아지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위주로만 골라낸다면 이번 어닝 시즌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2막 1장 금요일 오전장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